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아, 제목을 중위권의 수리논술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수업을 하는 레벨 때 대략 한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2등급에 3등급, 실질적으로는 2등급보다는 3등급 쪽에 조금 더 포인팅이 맞춰지긴 합니다. 그래서 대학 기준으로는 대략 한 주력으로 보는 데는 한 경희대, 건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주려고 거기서 이제 약간 아래쪽 뭐 예를 들면 뭐 과기대라든가 국민대 뭐 이런 레벨대까지를 일단 타겟으로 하는 수업으로 일단 열려 있고요. 예. 어, 제목을 중위권의 소리논술로 잡은 이유는 중위권의 소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소리논술 하면 보통 이제 성적대가 조금 높은 그래서 이제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보통 하는 거고 성적이 내려가면은 수련술 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위권도 물론 당연히 수련술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위권 애들하고 애들이 조금 다릅니다. 중위권. 그러니까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보통 가보면은 대한민국 땅에는 뭐 대학이 서영고밖에 없는 것처럼 모두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중위권이 학생들도 더 많고 사실 필요한 내용들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달라요. 다른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기본기가 좀 부족합니다.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그 성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본기가 잘 안 채워집니다. 그게 단순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경험치를 많이 들인다고 해서 잘 늘지를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유리천장이 하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양치기를 많이 해도 뚫고 잘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물론 개 중에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죠. 있긴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약간 벽이 있는 것처럼 잘 못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쪽에 조금 더 저는 포인팅을 맞추고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권은 조금 다르다라는 의미죠. 사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련술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어 주요 과제 수업 시간 때 뭘 하냐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당연히 수학 실력 키워야죠. 어쨌든 수리논술도 수학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수학 실력을 키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해결력 봐야죠. 당연히 논술 뭐 수리논술 이제 증명형 논제 이런 거 적용도 해야 되고 뭐 평가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법 당연히 논술이니까요. 당연히 답안 작성 중요합니다. 첨삭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높이가 조금 다릅니다. 살짝 높이를 좀 다르게 줘봤는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논술 해결력이 제일 위에 이렇게 있고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 2번 증명형 논제 적응형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논술 수업이라서 사실 논술 해결력을 제일 위에 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수학 실력입니다. 당연히 저게 가장 중요해요. 어, 수능을 하든 뭘 하든 논술을 하든 어쨌든 수학 실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뭐 논술 수업을 하니까요. 논술 해결력이라고 해놨는데 저 수학 실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즘 뭘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좀 뭐 꼭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은 고리타분한 것 같은 학습 방식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밑에 중위권 애들한테 뭐냐면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문제 풀고 하면 어머님들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옛날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뭐 기본적인 공식부터 증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기억은 나중에 잘 안 나더라도 어쨌든 학 선생님이 뭐 17번 앞으로 나와봐 뭐 증명해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했었잖아요. 사실 그때의 수학과 지금의 수학은 수학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식만 학습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떠들고 있을 뿐이에요. 수학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느려 보이는 그 방식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테크닉적인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 학습 방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게 시작하는 게 중학교 때 보통 중3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해 공식부터 시작하죠. 증명이라는 형태를 처음 해보는 게 사실은 대수적인 증명, 그러니까 도형적인 증명 말고요. 대수적인 증명은 처음 시작하는 게 근해 공식입니다. 그런데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쭉 모여있는 한 20명짜리 클래스 들어가서 너 근해 공식 유도할 수 있는 사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물으면 손든 애들이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 나옵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상위반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고대 정도들 타겟팅으로 하는 1, 2등급 애들이 모여있는 반에 가서 수명 되는 데 가서 물어보면은 그 할 줄 아는 애들이 한 11, 서너 명은 나옵니다. 그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그 증명을 할 줄 아는 그거를 타고드는 성향을 가진 애들이 그 성적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시키고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가 하는 애들이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여전히 3등급 다만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3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라도 안 풀었으면 4등급, 5등급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는 게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게 조금 느려 보여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합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놓고 근해 공식을 써놓고 근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러고 보고 있어요. 3년 동안 해왔던 그 수많은 횟수를 반복해왔던 그 근해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산술기압 평균을 맨날 문제를 푸는데 산술기압 평균 별표 산술기압 평균 2분의 A 플러스 이게 써 있죠. 밑에 네모 A와 B가 같을 때는 네모 조건 이게 써 있습니다. 네모 들어갈 말 뭐야?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산술기압 평균 문제를 왜 푸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네모에 들어간 말 한마디 그거 배우려고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만 풀 줄 알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말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100개를 풀어요. 사실은 문제를 10개만 풀어도 그 원리를 알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그러면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각하는 힘, 사고력인데 논술은 그런 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는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교수님들마다 당신께서 쓰시는 그 언어 표현대로 그냥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걸 이해하고 해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력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교재 구성을 어떻게 해놓냐면 처음에 기본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기본 문제는 원래는 논술 교재에 없었는데 하도 아이들의 기본기가 계속 문제가 돼서 한 3년, 4년 정도부터 제가 이걸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짧은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수령 논술에 가깝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신 수능할 때 하던 그 문제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짧은 것들 대신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이 무작정 쉬운 뭐 2점짜리 이런 걸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논술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고 내부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인사이트가 좀 있는 그런 주요 내용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예.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문제로 넘어갑니다. 저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대략 이제 수업 회차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 대략 한 1시간 정도 그런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논술 문제 요거는 사실 한 페이지 넣어놨지만 각각 따로따로 독립 문제입니다. 왼쪽에 1번 문제 오른쪽에 2번 문제 따로따로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술 문제로 넘어갑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단원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은 이제 아까 요 개념 정리 기본 문제, 요 기본 문제를 대략 1시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논술 문제죠. 논술 문제 풀고, 뭐 간략 답안, 여기 이제 답안 작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답안을 작성할 정도까지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 내용 당연히 해제 강의해야죠. 문제 답이 뭐다. 뭐 이거 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공식 증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첨삭인데 매회 답안 쓰기 과제를 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포맷이 지금 현재는 이제 5월 달부터 제가 수업이 개설돼 있는데 여름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진 않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니까요. 저는 실전 모의고사는 여름 이후로 봅니다. 여름 이후로 보고 지금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답안 재쓰기를 해오라고 과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를 수업을 다 들은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만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를 못 풀었는데 답안을 쓸 수도 없어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을 쓰는 연습부터 시킵니다. 그게 한 2달, 맥시멈 한 2달 정도가 되면 모양새가 어느 정도 틀이 나옵니다. 답안의 모양새가. 그러니까 첨삭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쓰는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첨삭은 보고서의 양식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은 양식만 잘 갖춰지면 되는 것이지 양식을 훨씬 더 잘 써가지고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아주 꼼꼼한 대면 첨삭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서면 첨삭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냥 수학 실력을 계속 키워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매회 이제 답안 쓰기 과제를 내고요. 그렇게 과제를 내서 그거를 이제 해오면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첨삭을 할 때도 사실은 포인팅이 이제 이게 추가 과정, 그러니까 특별히 숙제를 많이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 쓰기 숙제를 하면 저는 사실 답안 쓰기 숙제 과제, 그러니까 문제 개수로 보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첨삭하면은 실전 모의고사 한 회차 정도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첨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수업 때 푸는 모든 논술 문제를 다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도 일단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써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으로 치면 다 쓰더라도 보통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씁니다. 그리고 많이 길어봐야 이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다른 복습하는 부분까지 조금 다 합쳐도 한 1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과정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중심은 일단은 논술은 아니에요. 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수능이죠. 이미 이제 내신도 거의 다 끝이 났고요. 그래서 수능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조금 많이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어,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약간 아이들이 조금 멘탈적인 관리, 특히 이제 3등급 중위권 아이들이 조금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멘탈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거기에서 좀 뭐랄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애들이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 못한다. 야,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아, 저거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패배의식이 쩔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급적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조금 많이 높여주려고 많이 이제 하긴 하는데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학습적인 포인트도 좀 짚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학습적인 포인트의 경우에는 애들이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도 엄마가 하면 얘기를 안 듣고 선생님이 하면 또 얘기를 들어요.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학습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적 분포에 적합한 원서 상담 물론 원서 상담은 9월달 얘기긴 합니다만 당연히 성적 분포에 그냥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성적 데이터를 좀 계속 축적해가는 편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6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성적부터 계속 축적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위에서 이제 내신에 집중할 거냐 수능 근데 이런 것 정도는 이미 알아요 애들이 내가 지금 내신할 때인지 수능할 때인지 이 정도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아무래도 수능이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지죠 뭐이 정도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별로 전략 과목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면 지금 어떤 과목 할 거냐 내가 지금 정시해야 되는데 뭐 이 과목 모자라니까 이 과목 더 해야지 이 과목 못 쳐지니까 이 과목 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들어갔을 때 어느 과목이 조금 더 가능하고 특히나 여기에서는 그 학생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얘가 소위 타고난 이과 성향인지 아니면 애매한 성향인지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과목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가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선생님 저 지금은 뭐 사탐해야 된다던데요. 지금 학통해야 된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해요. 그거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개별화되지 않은 방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조금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선호 과목 성향 요거로 굉장히 요 4번이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요거는 사실 제가 좀 작게 썼는데 뭐 개별 과목에서 학습법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뭐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긴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주력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뭐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수학이나 뭐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저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국어 영어는 뭐 원칙적인 얘기 정도만 뭐 조금 뭐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합격 사례 요거는 뭐 엄청 뭐 많이 얘기를 드릴 건 아닌데 그냥 뭐 성적에 비해서 이 친구가 내신이 한 5.0 근처였는데 수능 성적이 424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인하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갔으면 이제 꽤 잘 간 케이스인데 사실은 원래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는 원래 요 중간 부분 상담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더 좋긴 좋은데 이 친구가 탐구 선택은 화생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탐구 과목 선택이라는 게 그렇죠. 물리 왜냐면 좀 두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물리는 안 했지만 근데 어쨌든 학과 선택을 할 때는 또 전자 기계 이런 쪽으로 선택을 또 하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중간에 학습 전략을 집중해야 될 과목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잘 선정을 좀 해주고 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내신이 3.5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뭐 나쁘진 않았는데 수능은 54437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도 모의고사가 이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 위에도 한 5, 4, 뭐 4, 5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근데 내신이 3.5면 사실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용론술 쓰겠다고. 아,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좀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뭐 그렇다면 좋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6월달 정도 갔는데 이제 화학이 2등급이 나오길래 그럼 너 지금부터 화학 열심히 팔아. 이거 무조건 파야 된다. 그랬는데 그 뒤로 조금 적게 이제 9월달은 다시 3월 맞아왔더라고요. 야, 너 화학 열심히 하니까 왜 이랬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팠어요. 결국은 화학을 3월 맞긴 했는데 결국 그 3 가지고 성신여대 최저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성신여대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 뭐 요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4437로 저기 들어갔으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정시 성적에 비해서 학교를 잘 갔다. 학교를 잘 갔다는 거에 포인트가 아니라 그 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얘가 뭘 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열정을 가지고 일찍부터 자기는 논술로 무조건 목숨 걸 거예요라고 달려든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사이에서 사실은 합격 케이스가 조금 대박 케이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제가 최근 사례가 안에서 넣진 않았는데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예전 제자 중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위에서부터 원서를 쭉 다 썼어요. 위에 한 고대 정도부터 시작했고 밑에 한 과기대 정도까지 쭉 6장을 다 썼거든요. 다 썼는데 떨어지고 고대만 붙었어요. 그런 경우들 물론 아주 극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주 극적인 케이스인데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게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시험이고 그 친구는 진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시간마다 저를 계속 괴롭히고 문제 풀어가지고 여기 뭐 사례 중에도 좀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학교 교재에 없는 문제여도 다른 학교 문제여도 문제 풀어 오면 첨삭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 이거 안 해줘라는 건 없어요. 어. 그 친구도 뭘 계속 풀어와요. 엄청 귀찮았거든요. 그래도 뭐 학생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거 다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그런 성격을 가진 시험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 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요 친구는 그랬고요. 뭐 뒤에 있는 친구는 요 친구는 그냥 성적에 비해서 요 친구도 54344 이렇게 나오는데 요 친구 광운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4등급에서 광운대 갔으면 잘 갔죠. 게다가 컴퓨터 쪽인데 과도 컴퓨터 쪽인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사실은 다 떨어지는 케이스 물론 있습니다. 뭐 없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원서를 상향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몇 개 한 개라도 붙기만 하면 무조건 만족도는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들이 정시로 들어온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학들은. 왜냐하면 자꾸 나가거든요. 자기 더 위에 그 학종 교과로 들어온 애들이 엄청 계속 붙어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 엄청 대학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시 줄이려고 하는 건데 논술로 들어온 애들도 잘 안 나가요. 논술로 들어온 애도 자기가 커리어 하이거든요. 거기가.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요 친구도 이제 32444 그러니까 평균 대략 한 3등급 잠깐 밖으로 나가는데 경희대 경희대 물리학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예,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합격 사례들 이렇게 이제 제 수업은 이제 H반 여기는 조금 더 높은 반이고 미적반 조금 더 아래쪽 반이죠. 그래서 두 개 반을 현재 이제 5월부터 개설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5월부터 개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 H반, 미적반 이렇게 두 개 반인데 정원은 일단 10명으로 그러니까 10명 정도까지는 제가 1대1 대면 첨삭이 케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물론 여름이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첨삭진과 함께 또 이런 부분 되겠지만 어쨌든 7월 전까지 그러니까 요 때까지는 제가 다 혼자 다 케어를 하고요. 뭐 수업은 뭐 기본 뭐 요거는 뭐 다 되면 요거는 뭐 다 말씀드린 거고 어머님들한테 뭐 개별 진도 문자는 계속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 진도 문자는 오늘 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배웠구나 뭐 이렇게 굳이 뭐 어머님들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굳이 보내드리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소통 창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 1대1 대화방을 일단 만들어 놔야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계속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대화 창구를 열어 놓는다는 의미가 좀 그래서 제가 매주 그냥 진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동영상 보관 가능하고요. 영상 계속 촬영을 하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정규반은 이렇게 두 반이 일단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휴일에 있는 이제 특강반이 좀 있습니다. 특강은 지금 그러니까 중위권 이상에서 있는 보면 이제 확통, 기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하거나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첫 주에 이제 5월 1일, 5일 이렇게 휴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기하 특강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특강은 완전 노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요 특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요 시기 5월 첫 주 요 이후로 연결되는 저희 학원에서의 정규반에 이제 기하 수업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업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는 좀 기초가 약한 친구들을 위한 이제 말하자면 일종 선행 기초반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특강이 열려 있고요. 5월 말쯤에 이제 5월 말쯤에 이제 확통인데 요 확통은 마찬가지로 요 이후로 이제 기본 정규반들 대부분 반들에서 이제 확통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진도 전에 이제 확통 특강 이제 하루짜리지만 시간이 이제 8시간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뭐 그런 특강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세한 단원으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세세한 단원은 뭐 어차피 그냥 전범이에요. 전범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어쩐 특강들은 이제 정규반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과정이다. 그러니까 기본을 조금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거 정도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수업 설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